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저절로 영국은 통일이 됐습니다.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돌잡이 왕이 됐을 때 아빠는 이미 살해당했고 엄마는 추방당한 상태였어요. 말만 왕이었지 얼마나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헨리 8세 이후로 국교회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메리 여왕 시절에 잠시 카톨릭으로 돌아갔다가 큰 혼란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메리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감금 생활을 할 때 카톨릭 세력이 그녀를 옹립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종교 문제는 영국의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잉글랜드 입장에서 보면 시골뜨기에 불과한 이방인 왕 제임스 1세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스코틀랜드는 신교도 국가였고 제임스 1세는 칼뱅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1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에서 자란 카톨릭 교도였던 것과는 다르네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의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장로회가 정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던 메리 여왕은 여러모로 적응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교황 반대였다는 거. 칼뱅파의 종교개혁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습니다. 왕 스스로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됨으로써 종교가 왕권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1세에게도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1살 때부터 섭정들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살아남았습니다. 소년 시절 내내 살인과 음모 속에 자랐고 항상 암살에 대비해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부족사회 전통이 강한 스코틀랜드에서 힘겹게 왕노릇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풍요로운 잉글랜드의 왕이 된 것 자체가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었을 텐데 무엇보다 새 왕을 기쁘게 한 것은 영국 국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의 위계 질서는 새 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교황이 아닌 국왕이 있으니까요.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부터 시작되어 엘리자베스 1세에 완성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바탕으로 절대 군주제가 펼쳐졌기에 과거의 카톨릭 교회의 엄격한 질서가 국왕 중심의 국교회로 옮겨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공식적인 정규 기도서 외에는 모든 절차를 금지시켰고 국교회의 절차는 카톨릭 못지않게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내려졌고 미사를 거행하면 반역죄로 처형됐습니다. 물론 현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식적인 스탠스와 달리 카톨릭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을 때려도 강제로 징수하지 않았고 비밀 예배실을 알아도 잡아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카톨릭 세력들은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국왕과 상원, 하원 의원들을 한꺼번에 폭탄으로 날려버리려 했던 이 사건은 배신자로 인해서 발각됐고 주모자는 모두 처형됐으며 카톨릭 세력의 추락을 초래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제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한 신교도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그냥 수장만 국왕인 카톨릭이었거든요.
청교도들은 이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식의 화려한 거치레를 혐오했고 시민적 자유를 갈망했으며 간소한 생활과 검소한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신교는 국교파, 장로파, 분리파로 나뉘었습니다. 제임스 1세도 처음엔 이들이 자신과 같은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의 차이는 컸습니다. 결국 취임 1년 만에 국교회 의식을 지키지 않는 분리파들을 모두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게 됩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이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망명했지만 거기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런던 회사와 협상하여 특허를 받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분리파는 종교의 자유를 원했고 회사는 식민지에 정착할 이민자가 필요했습니다. 1620년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로 그 메이플라워 호가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승선자 102명 중 지도자급이었던 필그림 파더스 그룹은 착륙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에게 협조할 것, 그리고 서로가 정한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마치 마그나 카르타처럼요. 필그림은 모두 평등했으며 그들이 도착한 땅은 버지니아가 아닌 매사추세츠였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버지니아보다 훨씬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런던 회사는 겉보기엔 개인 회사였지만 사실 국가가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인도 회사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던 회사는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처음 런던 회사가 개척했던 식민지가 바로 버지니아였고 1606년 세 척의 배가 143명의 이민자를 싣고 런던을 떠났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는 버지니아를 향해 출발했지만 엉뚱한 곳에 착륙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대해 특허도 없었지만 아무 의무도 없었습니다. 의도한 적 없었지만 결과적으론 지배자가 없는 지역에서 자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동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성립된 평등한 공동체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첫 해 겨울 대다수가 죽었고 몇몇 사람만 인디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책넝쿨이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영국 이야기는 이렇게 미국 역사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